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양쪽을 선택하라라는 경향이 좀 강한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마지막에는 소장님은 항상 저랑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 중요하다. 결국 돈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는 돈을 어떻게 잘 벌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 중국 편에 붙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뀌어야 우리가 진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보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좀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는 친중, 친미, 반중, 반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무 이제 편가르기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정부가 친중 정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도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뭐 치고받고 물고 뜯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정말 정작 당사자의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친중을 하든지 친미를 하든지 반중을 하든지 반미에 관심도 없어요. 그게 거기 안에서 그 중요성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일본하고 필리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보면 아베가 트럼프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트럼프한테 붙었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 몸이 되다시피 했다가 트럼프가 힘 빠지니까 잽싸게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붙어서 정상회담하고 경제협력하고 그래서 이 관광객이 한국에는 안 오지만 일본으로 대거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돈을 벌었죠. 그랬을 때 미국이 그러면 트럼프가 일본을 때렸냐 이거예요. 일본이 중국에 붙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또 하나 좋은 예는 필리핀이 두르두테가 얘기를 하죠. 먼저 중국한테 오파를 하죠. 투자하라고. 미국이 빠졌는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은 얼씨구나 줬다 투자를 하고 남사군대에다가 군사기지 만들었죠. 그래서 필리핀은 돈 챙기고 난 다음에 미국한테 또 전화했죠. 트럼프한테. 중국이 와서 이 난리치에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 수백만 이거 다시 너희들한테 렌트해 줄게. 그래서 미국이 바로 와서 투자했잖아요. 그럴 때 미국이 투자하고 미국하고 잘 지낸다고 그래서 중국이 필리핀 제재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중국한테 투자받고 중국한테 돈 받았다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 제재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들과 외교의 해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터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양쪽까지 다 터지죠. 그래서 반에서 12등 하는 놈이 반에서 1등하고 2등 하는 놈한테 누구한테 붙을래 그러는데 1등한테 붙으면 2등한테 터지고 2등한테 붙으면 1등한테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1등한테 터진다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2등한테 붙으면 2등한테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1등한테 붙을래 2등한테 붙이는 1등이 유리할 때는 1등에 가서 붙는 거고 2등이 유리하면 2등에 가서 붙는 거죠. 그게 답이죠.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오바고 한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냐를 보고서 거기서 답을 맞춰서 가야 돼요. 지조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다. 맞죠? 국제관계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두 개의 나라 경우를 보면 지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국익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돈 벌고 나라가 돈 버는 쪽으로 철저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한쪽의 균형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때리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전략이 뭘 가야 되느냐. 저는 보고 전략을 제가 어떤 칼럼에서 쓴 적이 있는데 보고 있잖아요. 보통은 작은 고기 같은 경우는 큰 고기가 위협하고 나면 짜부러들죠. 근데 보고는 정반대예요. 적이 공격해오면 빵빵하게 자기 몸을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위협을 해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대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묘수는 뭐냐고 그러면 먹으려면 먹어라. 칠라면 쳐라 그러는데 먹으면 도구의 복이 몸에 퍼져서 상대를 죽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큰 놈이 때린다고 그래서 A하고 B가 때린다고 해서 A에서 맞을까 B에서 맞을까 이걸 걱정하면 안 되고 터지면 둘 중에 하나 터지는 거고 그 대신 터지더라도 이것이 터지면 때리거나 먹으면 당신도 손내볼 수 있다는 것을 그 필살기가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필살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붙냐 안 붙냐는 그것은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액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우리가 그 두 개 나라한테도 협상할 수 있는 바게닝 파워, 그것은 바로 테크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나 정도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 3개만 더 있으면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우리가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바이오. 이 3개 정도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전 세계 마켓시어 70% 가지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어디든 뜰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보고의 독이죠. 저게. 우리의 무기이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러고 보면 진짜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삼성이 너무 커져서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세계에서 먹힐 수 있을 만큼의 크기는 키워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중국이 맨날 대국 그러는데 자기 주변 인접국, 국경을 막대고 있는 13개 나라 정도 중에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 대국이거나 큰 나라가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사이좋게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유럽은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중국은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외교에서 원교 근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먼 데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데하고는 싸우게 되는데, 뭐 다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나라끼리 친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인도도 예를 보시면, 인도 주변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친한가요? 남보다 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친하냐 이거죠. 저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강자가 되면 이것이 관용과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넘버 2가, 넘버 3가 절대 넘버 1한테 이게 덤벼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죠. 절대적인 우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제 C급, B급이 되면 이제 C급은 D급하고 싸우고 B급은 C급하고 싸우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주변 국가들하고 와글거리는 이유는 중국이 아직 B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아량을 베푸는 척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영국도 원래 뭐 신사의 나라였냐, 해적해서 벌어먹고 살고 양털 뽑아서 그걸로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겨우 살고, 유럽 대국들한테서는 나라 취급도 못 받았던 것이 영국이잖아요. 여기 섬나라였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공호병용으로 또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젠틀맨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중국은 아직 B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소장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항상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 예. 그것의 급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이것이 잘하고 있고 한 것은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낙후,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을 한계의 잣대로 다 치부를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돈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정말로 그쪽이 우리보다 센 것을 강가를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거죠. 그걸 막아야 돼요. 오늘 이제 소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후진 건 후진 거고, 그리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우리는 잘하는 데서 무언가 얻을 것을 고민을 해봐야지, 저게 좀 후지다고, 에이, 저 나라하고는 상대하면 안 돼, 저 나라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뭐 제가 항상 미국과 중국의 뉴스를 같이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중국은 무언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로 많이 이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 뭐 선진국보다 좀 안 되는 부분이 정부라는
곳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체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회사만 보고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회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익도 잘 나오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중국 정부가 야 너네 이제 그거 하지 마. 너네 여기까지만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부의 중국 외부 효과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렵다라고 근데 얘기하시는 그건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퍼캡타 인건이 이제 10,000불 그러면 우리 93년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80년대, 90년대에 정부가 금융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과천에 있는 이제 과장급이 전화하면 여의도에 있는 대표이사들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가는 소위 말하는 관치금융 이것들이 뭐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로 치면 90년대 이거라고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해외 투자가 그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 불투명하고 그리고 정부가 후진적으로서 관치금융하고 정부가 정책을 해가지고 확확 뒤집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 세 가지를 항상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8, 90년대 우리가 받았던 평가인데 지금 중국은 우리 그 시절의 소득 수준, 그 시절의 이제 경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말 그러면요,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한국처럼, 미국처럼 저렇게 트랜스페런시가 높아지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놓고 그냥 먹는다 그러면 한국에는 블루칩을 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체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먹으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머징 마켓의 매력은 볼러탈리티, 이 변동성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뭐 미국도 겨우 성장하는데 GDP가 2% 성장하면 잘 나가는 산업은 이게 4%, 6%는 성장하죠. GDP의 2배, 3배는. 네네. 그러면 잘 나가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은 산업 평균의 2배, 3배는 가요. 그럼 예를 들어 12%, 16, 18%는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12%, 18% 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GDP는 2%인데 그걸 중국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중국 GDP가 6%면 잘 나가는 산업은 12%나 18%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12%나 18% 성장하는 이 산업 중에서 거기서 잘 나가는 산업은 그것의 2배인 36%나 이거 4배인 72%는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36%, 70%를 성장하는 기업이면 이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평균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나머지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가는 인더스트리나 컴퍼니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나 중국 투자는 GDP보다도 더 높게 가는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평균보다도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을 피킹하는 거, 네. 그게 해외 투자, 그게 중국 투자의 답이에요. 근데 이것이 평균을 갖다 잡으면은 한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서 인더스트리나 컴퍼니 공부를 잘못해서 시장 평균이 2배, 3배를 가려면 반대로 평균이 그 정도 나오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가 나오는 인더스트리가 나오는 거죠. 그걸 짚으면 이제 악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외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공부를 안 하고 특히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를 공부를 안 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넌센스예요. 우리나라 회사도 잘 분석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매력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펀드나 이런 게 보면 수익률이 잘 날 때는 이게 무슨 펀드야, 뭐 개별 종목이야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나다가 떨어질 때 되면 또 뭐요? 펀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라고 할 정도로 그 변동성이나 아니면 수익률 구간이 굉장히 뭐요? 진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중국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는 없으신가요? 글쎄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성공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약 올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은 뭐 바람직한 그건 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한 중국이 이제 한 앞으로 한 3년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도 뭐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저 나라의 한 3년 후는 이 부분은 정말 뛰어나게 많이 발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빅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 IP에서 이제 AI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로봇의 머리에 넣는 것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인데 결국은 이제 AI의 지능지수가 이게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AI의 지능지수는 빅데이터의 크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500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IQ는 500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3,000개를 집어넣으면 IQ가 3,000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5천만 개의 데이터를 넣는 거하고 14억 개의 데이터를 넣는 것하고는 이 데이터의 양이 바로 AI의 지능 지수에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를 제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뒤졌고 한국보다 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빅데이터의 이 양, 질이 지금 이제 결국은 빅데이터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핸드폰에서 생성이 되죠. 제가 가장 많이. 근데 문제는 한국은 핸드폰 가입자 수가 뭐 5천에서 뭐 한 7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16억 5천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많네요. 그렇죠. 2대 가고 있는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그 16억 5천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이게 AI의 지능지수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2000년 만에 다시 인구예요. 사람의 인구가 이것이 농업시대에서 사람의 손이 많은 나라가 백건국이고 강대국이고 부자 나라였어요. 네. 근데 21세기로 다시 돌아오면서 2000년 만에 다시 인구, 그 인구는 어떤 인구냐면 정보기기로 무장한 정보 유목민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놓고 보면 중국의 지금 16억 5천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들 뭐 이런 것들이 왜 이제 관심을 끄냐 그러면 핸드폰에 2800배 되는 데이터가 스마트카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카가 몇 대냐 하는 것이 이게 빅데이터 AI의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AI, 그 전 단계에 들어가는 IP, 그 전 단계에 들어가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이 라인업이 이게 뭐 우리가 한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여기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이제 잠재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자세히 뭐 현미경이 있으면 제가 막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그쪽은 항상 고민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14억 인구에서 이제는 더 늘진 않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약간 위가 큰 가분수의 형태가 돼서 중국이라는 이렇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는 속도 부분은 분명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장 속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보너스는 이제 끝났거나 줄어드는데 인재 보너스가 더 늘어난다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미국계 뭐 언론이 중국이 인구가 2020년에 줄었다. 네. 그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베껴서 왕창 썼고 그러는데 어젠가 아젠가 보면 중국이 그 인구 통계를 발표를 해요. 2020년에. 안 줄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못 믿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서방 세계 언론이 이게 완전 엉터리인 것이 오보를 무지하게 많이 내요. 예를 들면 마윈이 실종됐다. 근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그리고 마윈이 자기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 뭐 엔터바 에너지 지분을 국가에다 반납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뭐 멀쩡하게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서방 언론 이거 제대로 이게 보도가 안 되는 정확치 않은 우리보다 더 카더라 정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0년 동안에 중국의 고성장은 소위 말하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중학교 졸업한 젊은 인력들이 대도시로 와서 정상 임금의 한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의 급여를 받고서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었어요. 네. 그게 월드 팩토리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 1, 2년 사이를 놓고 보면 농민공의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세츄레이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이제는 중학교 중퇴하거나 한 이 젊은 손으로 만들던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라인은 끝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더 이상 그리고 인구라는 것 자체도 2.1명이 되지 않으면 출생률이 그럼 인구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애를 한 명 낳는 걸 40년 했기 때문에 인구는 당연히 줄어요. 그러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 30, 40년 동안에 이제 농민공들이 대략 한 2억 8천만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건데 중국이 이제 대학 입시 우리가 어떤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대학을 이제 들어온 게 78년부터예요. 정식으로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 보는 대학이 78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대학 졸업자가 1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중퇴한 인력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제 엔지니어들이 1억 2천만 명이 만들어내는 밸류 에디드는 10배, 20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아직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런 이제 정신 나간 나라가 스텔스기를 만들어요.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우주선을 만들 달에 착륙하는 걸 화성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고요.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줬겠냐 그죠?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독자 기술이에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 엔지니어가 가서 그걸 개발했나요? 중국 엔지니어가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지금 1억 2천만 명의 대졸자. 그럼 앞으로도 중국이 지금 1년에 중국의 대졸자가 한 900만 명씩 나와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거의 1억 명 가까운 엔지니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50만 명 이러면 우리가 18년 동안 기른 이 고급 인재를 중국은 1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섭게 봐야 되고 이걸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보고서 그냥 나이브하게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의 질을, 퀄리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별 볼일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요. 중국은 지금 6개의 포켓으로 한 사람을 양육을 해요. 애를 40년 동안 한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애기 하나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한국보다도 더 캐피탈 인텐시브하게 엄청난 돈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돈덩어리네, 돈덩어리. 그렇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얘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키운 거예요. 창의성, 사회주의, 뭐 공산당 이거 얘들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M세대, Z세대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애들의 생각 이것을 지금 기존의 50대, 60대의 중국인하고 같다고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핸드폰 보고 있고 모바일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동시에 전 세계하고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이거 봐야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 그 중국에 비해서 앞섰던 것은 소위 말하는 IT 기기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썼던 이유도 반도체를, 컴퓨터를, 노트북, 핸드폰을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 정보력이 이제 세상을 쥐고 흔들었지만 지금 이제 Z세대 얘들은 미국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보기기로 무장한 근데 이건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죠. 18년 동안 배출해낸 대학생과 중국이 1년 만에 배출해내는 대학생 수가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숫자뿐만 아니라 정보기기로 무장한 숫자가 이제 그게 실력을 보이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경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이제 20대들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40대, 50대의
그때 진검승부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인구에서 밀린다는 거죠. 정보화된 인력들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단순한 인구적인 접근법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안을 들어가서 깊이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국가든 기업이든 인재가 중요한데 이런 엄청난 숫자의 고급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구조의 한계가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이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저렇게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묶어 놓는데도 세계적인 알리바바, 탄센트, 징동, 핀두오두오, DJI 이런 회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확 풀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단순한 인구의 숫자나 인구의 질을 보지 않는 그 비교는 조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문상이나 이런 걸 보고 뉴스를 접하는 거와 소장님의 그 인사이트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예요. 중국이 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의 이렇게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그건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고 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돈을 지금 이게 100위안짜리를 그걸 전자지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위안화 국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걸 써줘야 돼요. 그걸 외환 보유고로 가져야 되고 결제 수단으로 써야 되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써야 그게 국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고 거래 수단을 쓰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1등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위안화 국제화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만 놓고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중국이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면 지금 4+1에서 오는데 4개 도시에서 시범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어딘가 사이트에 이걸 결제하는 이제 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돈이 1인당 200위안씩 준 거예요. 200위안이면 35,000원 정도 되잖아요. 170원 정도 되니까. 그거 정도를 제한된 사람들한테 줘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테스트만 해본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점선면 전략, 한강 정책을 할 때 점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세 군데 점을 연결시키고 그 면적에다가 다 해보는 이런 단계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차원에서 그걸 지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중국은 2014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7년이 됐으면 이거 전국적으로 다 쓰고 디지털 화폐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핵심은 해킹 문제예요. 해킹. 이 안전이, 시큐리티가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만약에 위안화를 다 디지털 화폐로 썼다고 하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해킹 능력이 센 소련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미국이 이 시스템을 해킹을 해보면 단 1초 만에 최근 40년 동안 쌓아놨던 미국의 중국의 국부는 한 방에 다 우리 전자지갑 털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은 아닌가 봐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뚫리는 순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자화폐를 전면적으로 국제적으로 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킹 문제예요. 보안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누가 이게 뚫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도 자꾸 얘기를 하지만 블록체인이 이게 복잡해서 못 뚫는다고 못 뚫는 게 지금은 양자통신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 이게 뚫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화폐를 디지털화 했다 해서 달러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명확하게 얘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100위안을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똑같이 은행에 돈하고 같이 유통하는 2단계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이 달러 패권을 도전하고 달러 패권을 대체하긴 출발을 했다, 뭐 지금 하고 있다 이러는 것은 그건 너무 과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서너 가지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첫 번째는 돈 세탁이나 부정부패 방식, 두 번째는 화폐 정책에 있어서의 실효성. 그래서 지금은 돈을 풀더라도 이 돈이 어떤 속도로 이제 운용되고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돈이 어느 정도로 퍼져나가는지를 중앙은행 서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융통화정책을 실시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통화정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중국은 100위안짜리가 제일 고액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관리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많이 찍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디지털 화폐로는 그 비용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런 한 네 가지 목적이 있고, 이제 위안화 국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중국의 GDP가 미국보다 넘어지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뒤에 겨우 시동을 걸 수 있는 수준이고, 그것을 다른 나라가 외환 보유고로 또는 결제 통화로 써주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의 달러 패권 도전이나 그것을 넘어서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오바다, 그렇게 보죠. 오늘도 참 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증시각도기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 제가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거나 조금 미심쩍어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소장님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을요, 망할 이유를 대라면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중국이 이게 흥할 이유를 대라고 그래도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흥할 이유든 망할 이유든 간에 우리나라한테서 뭐가 유리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죠. 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네. 이게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가서는 돈 벌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중국 관련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MBA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CEC 채널에 거기를 보시면은 중국의 뭐 이제 중요한 이슈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채널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중국을 파악하시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최근에 그 부단대학교 거기 졸업생들이죠 해서 같이 그 헤드라인 뉴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렇고 CEC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셔서 꾸준하게 보시면 소장님께서도 나오셔갖고 항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거든요. 증시각도기 TV도 열심히 봐주시고요. 또 이제 CEC 채널에서도 소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현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또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